다섯째, 이런 불완전한 감성과 경험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논증적 지식을 다시 불완전하게 만드는 이성적 사유의 한계 때문에 이 논증적 지식도 절대 지식일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의 지식 일반은 근도에 그치는 것이다. 논증적 지식은 연역적이고 이성적 사유의 자기 전개를 통해서 얻어진다. 그러나 상론의 뜻이 공자 인식론의 기본 명제의 다른 반쪽인 사이불학즉대, 즉 생각하고 경험해서 배우지 않으면 독단과 오류의 위험으로 위태롭다는 명제는 사변적 사색만 일삼고 경험을 넓히고 심화하지 않으면 현실적 근거도 쓸모도 없는 공허한 추리적 독단의 위험에 빠진다고 갈파하고 있다. 신사, 명변의 논증적 지식이 홀로 옳을 수 있다면 공자가 이런 말을 토로했겠는가. 이것은 바로 사유 또는 이성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논증적 지식 중에서 가장 높은 확실성을 자랑하는 산술과 대수학, 그리고 기하학도 그 관념들이 경험적 실제와 동떨어졌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한 지식이다. 불완전한 지식, 불완전한 진리야. 수학적 진리들은 불변적인 측면도 있지만 불완전한 측면도 있다. 몇 세대가 지나더라도 수학적 진리는 여전히 수학적 진리겠죠. 그렇지만은 현실과의 정합성을 따지면 수학에만 있고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수학에만 있는 태제들이 너무 많다. 자. 수학적 관념들은 경험과 거리가 매우 멀다. 수학은 일찍이 경험으로부터 추상된 수적 관념들을 관념적으로 조작하여 지식을 늘리는 것이다. 수학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을 다룬다고 할지라도 경험과 동떨어지면 불완전한 것이고 전혀 쓸모없는 것이다. 가령 수학의 수의 논리는 참이긴 하지만 우리의 추상관념 속에서만 참일 뿐 실제성이 없다. 상론의 뜻이 추상관념 속에서 지어난 해, 재, 극,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등의 추상적 관념적 수치는 자연적 실체 속에서 경험할 수 없으므로 무용하고 실제성이 없다. 또 개념적 직각삼각형이나 원 또는 정청각형, 정만면체, 정억면체 등도 관념에 떠올릴 수는 있지만 실제성이 없다. 개념적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은 진짜로 그 개념에 딱 맞는 직각삼각형은 우리가 그릴 수 없죠. 늘 근사치를 그릴 수 있지 개념에 딱 들어맞는 건 그릴 수 없고, 원도 정의는 뭐야?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이 원인데 그렇게 그릴 수 없죠. 유사하게 근사치로만 그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런 개념적 원은 실제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걸 써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가령에서 정천각형, 개념은 존재하지만 정천각형은 원으로 보인다고 그랬죠.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경험에는 없고 경험 속에서는 원으로 나타나는 천각형이야. 원은 각이 없는 건데 우리 관념 속에서만 있는 각형이야. 천각형. 자. 따라서 수학의 진리는 완전한 진리가 아니라 단지 때로 실제성을 결한다는 의미에서 불완전한 진리에 불과한 것이다. 또 가령 그토록 엄밀하기로 정평이 난 기하학도 어떤 경험적 조건과 배치되어 쓸모없어지기도 한다. 기하학은 가까운 거리 안의 관찰에 기초한 경험적 측량 기술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종종 먼 거리의 경험 관찰과 충돌한다. 측량 기술을 보면 측량할 때 저쪽에서 뭘 들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 그 땅의 넓이나 거리를 측정하죠. 이 기하학이라는 말의 영어는 그 게오메트리, 측량이라는 말에서, 게오메트릭스는 게오메트리라는 측량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물론 이게 등근원적인 거죠. 근데 이게 측량술이 우리의 생활상에 필요한 그런 실용적인 지식이듯이, 기술이듯이, 그걸 넘어가는 어떤 실용적 거리를 넘어가는 먼 거리, 아주 먼 거리, 그렇게 되면은 이 기하학은 작동을 못 해버려요. 이상하게 나타난다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뒤에. 자.
개념적 기하학의 정의에 의하면 평행선은 서로 만나지 않아야 하지만 경험 속에서 아주 길고 멀리 뻗는 평행선은 소실점에서 서로 만난다. 아주 그 철도에서 보면은 철도가 어느 때는 구부러져 있기도 하냐 반뜨던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두 철로가 만나요. 끝에서 소실점이 만나게 되는데 개념에 반하죠. 평행선은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경험하고 어긋난다. 개념적 정의와 평행선의 정의와 실제 평행선이 어긋나요. 보이는 데서. 자. 또 역으로 수백 광년을 두고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별에서 오는 별빛들은 생각에만 의거하면 다른 각도에서 지구로 날아와야 함에도 경험상 평행으로 날아오는 것으로 관측된다. 두 별 사이의 수백 광년의 거리가 경험적 관찰 속에서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자, 이건 이제 무한광원에서 오는 두 빛은 평행한다 하는 게 이제 천문학에서 하는 말인데 그 태제는 이 기하학적 사실을 무시하는 거야. 너무 먼 거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죠. 수백 광년을 두고 떨어진 두 별이 지구에 있는 나에게 그 빛이 올 때는 각도가 달리 와야 되는데 실은 같은 방향에서 오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에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가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러면 여기 끝에 있는 달빛과 또 오른쪽에 있는 달빛은 두르면 나에게 달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저쪽에서 다른 쪽에서 이걸 보고 나오고 한 300km 떨어졌거나 1000km 떨어져 있는 사람이 달을 봐도 자기를 보는 것 같이 마치 평행으로 들어와요. 왜?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300km나 1000km의 거리는 달과 지구의 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오는 걸로 느껴진다. 자, 뒤에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자. 또는 거꾸로 밤하늘의 달은 한국에서 달을 보는 한국인과 고비 사막에서 달을 보는 중국인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무시하고 이 한국인과 중국인을 둘 다 정면으로 비추는 것으로 현상한다. 이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달이 각자 자기들을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 다 그러겠죠. 달은 자기만 따라다닌다고. 자. 그리하여 무한대 개념이 없는 기하학은 극대 극미한 것들에 대한 경험을 고려한 미적분의 발명이래 무한대 개념을 적용해 무한 광원에서 오는 빛살들을 평행으로 날아오는 것으로 보는 산술과 충돌한다. 기하학이 산술과 충돌해요. 그 이전에 물론 산수도 이 무한대 개념이 없었을 때는 뭐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은 혼란 속에 들어 있었겠지만은 무한대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는 미적분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수학은 잘 해내는데 기하학은 감당을 못하는 거야, 이 상황을. 자. 또한 착시 현상도 기하학의 입지를 어렵게 만든다. 평행으로 만들어진 상하수평의 두 가로막대는 멀리서 보면 가운데로 휘어져 보인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평행선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게 멀리서 보면 안으로 휘어지고 밑에 건 또 안으로 휘어져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무시하고 이게 파르테논 신전 첨하고 이 밑에가 하단이라면 이걸 반드시 만들어 놓잖아요. 그야말로 메카닉하게 반드시 만들어 놓은 진짜 기하학적 평행이라면 멀리서 보면 안으로 휘어져 갖고 금방 무너질 듯이 보여서 이 건축물의 균형이 깨지겠죠. 보기에. 이것을 지을 때 좀 볼록하게 짓고 밑으로도 좀 볼록하게 짓는 거예요. 그럼 멀리서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반듯해져서 평행하게. 그 그리스에 있는 모든 신전은 이런 공법에 의해서 지어져 있다. 자, 그러니까 기하학을 무시하고 지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경험적 시각에 맞춰가지고. 자. 이 시각적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파르테논 신전처럼 실제의 건축물에서 상하 평행의 수평적 가로막대를 가운데로 갈수록 볼록하게 제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멀리서 보면 딱 평행하게 보이게 돼요. 정확하게 평행하게. 얼마나 많은 거리에서 봐야 되겠어. 결국 다시 실용적인 거리겠지. 사람들이 건물을 보는 적당한 거리에서 봤을 때. 근데 더 멀리서 보면 또 딴전이 벌어지겠지만은 아무튼 기하학적 경험 안에서 이게 소화될 수 있도록 이제 기하학을 조절하는 거죠. 자.
한편 수학의 논증적 지식의 생산에서 인간의 추리적 이성은 원인이고 진리, 논증적 지식은 결과다. 따라서 수리적 증식들의 추리적 변환 작업은 연역적일지라도 수리적 지식의 생산은 모든 인과적 관계와 마찬가지로 귀납적이다. 그러므로 인과관계에 근거한 모든 귀납적 지식이 개연적이듯이 이성의 결과인 수학적 진리도 개연적이다. 따라서 수학적 사유도 귀납적 추리와 마찬가지로 수학적 추리의 수행 과정에서 오류, 완전한 정확성과 개연성 간의 오차를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수학 교수도 늘 틀릴 위험에 처해 있다. 수학은 정확해야 되지만 실제로 이 수학적 진리를 생산하는 과정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오류 가능성이 있는데 그 여러 오류 가능성이 있는 그 수학을 푸는 교수들 간에 논쟁이 붙으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지금 수학의 진리도 개연성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뒤에 말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결국 수학 교수들 다수에게 물어서 의견을 드려야 되니까 결국은 여론의 수학 교수들로 여론의 다수결에서 결판나는 거예요. 아니, 수학적 진리가 그렇게 결판나면 안 되는데 수학적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라고 늘 배웠는데 전 세계 수학 공동체 안에서 결국 다수결로 결판나는 수밖에 없다. 이 뜻밖의 결론에 결국은 도달하고 만다. 결국 수학적 진리조차도 완전히 의견의 오피니언과 다르다고 플라톤은 확신했어. 수학적 진리나 논리적 진리는 대중의 의견과 완전히 다르고 따라서 이 진리와 의견은 다른 말이라고. 이제 의견은 히라보로 독사, 의견이고 독사고 그건 진리는 에피스테모고 이렇게 두 개를 엄청난 차별을 해서 철학자는 에피스테메를 알고 있어서 진리를 아니까 국가의 참된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라 치국을 할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대중은 그냥 독사만 갖고 있으니까 의견만 갖고 있으니까 통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정치적 독단까지 도출해냈는데 실은 따지고 보니까 이 수학조차도 대중의 의견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인 거라. 여기서 대중은 수학 교수들로 대중이지만 교수 대중이지만 안 그래? 누구 말을 믿을 거야? 다수 의견을 따르는 수밖에 없지. 수학 교수들의 다수 의견. 자, 이 수리적 개연성의 정확성을 좀 더 추구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수많은 타인들의 반복적 검토와 수학세계의 여론평가뿐이다. 결국 수학적 지식도 다른 귀납적 지식과 동일한 처질로 전락한다. 여론에 의존하는 걸로 전락한다. 사이언티픽 커뮤니티라고 하죠. 우리 쿤이 말할 때 과학 공동체의 의견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수를 장악한 다수를 얻은 그 수학적 태제는 소위 노멀 사이언스 정상 과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다수를 못 얻은 소수의 의견은 계속 소수로 남아 있다가 이게 계속 조금씩 이 소수 지지자들이 늘어나면 어느 순간에 뒤집혀요. 그러면 그걸 과학혁명, 사이언티픽 레볼루션이라고 불렀어요. 천동설을 지지하는 사람이 다수였다가 그러면 정상과학이지 그건 노멀 사이언스인데 자꾸 지동설을 믿는 사람을 탄압하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씩 늘어나면서 이게 나중에 비슷해져 갖고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돼. 나중에 이게 지동설이 우위에 서게 되면 이게 이제 정상과학이 되고 이건 몰락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지동설, 천동설이 이제 그것만 고수하면 둘 다 틀렸다고 그러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온 이래 지동설도 천동설도 둘 다 옳다고 봐요. 기준이 어디냐 이거야. 기준을 정해놓으면 천동설이 맞을 수도 있고 달리 정하면 지동설이 맞을 수도 있고 아인슈타인 이후에는 두 설이 다 동시에 옳은 걸로 본다. 상대적이니까. 자, 그렇게 보면 몇 번을 지금 과학혁명이 난 거야. 물론 아인슈타인의 그런 의견과 또 다른 의견이 또 후세대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아인슈타인으로서 이제 완전히 마감 파이널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독단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차압할 수 있어? 미래를 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수학과 기하학을 포함한 모든 논증적 지식 영역은
이성의 순수한 추리적 사색만으로 결코 완전한 지식을 산출할 수 없다. 동일성, 모순의 형식 논리학과 관련된 관념이든 시간, 공간 개념과 관련된 관념이든 수와 관련된 관념이든 생이지지의 소위 본유관념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서로 얽힌 이런 5가지 이유에서 감성과 이성의 합작으로 얻어지는 인간의 지식은 근도적 성격을 탈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감각을 통해서만 학식의 추구는 개시되고 사유를 통해 완성된다. 사유는 감각적 경험에 근접하는 만큼 그 개연성이 높아지지만 한계가 있다. 더구나 경험과의 접촉이 전혀 없이 순수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작은 두뇌 속에서 지식을 만들면 오류는 더더욱 필요할 수 없다. 감각적 경험이 없다면 지식을 만들어내기 위해 생각할 자료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하기불사의 소박 경험론자와 사이불학의 합리론자가 장담하는 절대 지식, 즉 득도나 문도, 이미 득도한 스승한테서 도를 얻어 듣는 것은 죽어도 불가능한 일이다. 말하자면 문도는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으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다. 소위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는데 그런 일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74세까지 사셨지. 소위 영원한 도, 진리를 외물 속에서 직관하는 감성적 득도의 소박한 확신이나 영혼 속의 본유관념, 진리의 씨앗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추리해내는 사변적 득도의 천재적 독단만으로는 또는 영원한 도를 얻어들으려는 문도의 기원만으로는 도를 깨칠 수 없고 오히려 도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말 것이다. 신이나 신적 성인이 아닌 인간에게는 최상의 생이지지의 신지는 불가능하고 잘해야 차상의 학이지지 경험에서 배워 아는 것의 인지적 학식만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로지 학도, 도를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을 통해 근도할 수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학도란 사물의 속성과 본말, 시종의 선후관계를 두루 다문다견하고 자세히 살피고 조사하는 부지런한 박학신문과 이렇게 축적된 보편적 경험을 신중히 생각하고 명확하게 분별하는 엄정한 신사명번의 과정을 함의한다. 그러므로 나는 생이지지자가 아니라 지난 경험을 중시해 이를 힘써 탐구하는 자다라고 말한 공자는 자신의 사람됨을 학도에 게으르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로 소개한 적도 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사람됨은 뭐냐? 학도에 게으르지 않은 것, 도를 경험으로 배우는 것에 게으르지 않은 것. 부지런한 사람이란 이야기죠. 도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데. 따라서 천도, 지도, 인도의 3도 중 가령 인도에 관해 학도한다면 군자는 사람들을 두루 그리고 자세히 살피고 이해하게 되어 세상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일반 백성은 사람을 사랑하는 군자의 덕치에 쉽게 호응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자는 군자가 학도하면 못사람을 사랑하고 소인이 학도하면 부리기 쉬워진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소인이든 군자든 다 배워야 된다. 다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교육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들어있고, 그럼 소인은 그렇게 많은 걸 알면 필요도 없는데 왜 가르칩니까? 군자가 통치를 하게 되는 경우 알아들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이 하나도 못 알아들으면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백성이 배우면 통치하기, 다스리기 쉬워진다 이런 말인데, 그 스스로도 이제 다스려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공자는 이제 백성 자치란 말을 강조했으니까 백성이 스스로 다스릴 때는 대부분 지방자치는 옛날 향촌 차원에서는 다 지방자치였거든요. 자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알아야 자치를 하지. 서로 다스릴 수 있지. 자치는 스스로 치자이자 피치자, 치자 피치자 동일성의 원칙에 서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다스려지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알아야 하는 거죠. 소인도 배워야 된다. 응?
따라서 이런 부지런한 학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근도의 인간다운 경험적 학식, 즉 가령 개연적 인도는 세상 사람들과 동떨어질 수 없는 도,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도다. 상술했듯이 도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니 사람이 도를 위한답시고 사람들을 멀리하면 도를 실천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가 도통했다고 사람들을 깔불고 우습게 하는 그 이상한 경향 그런 것들을 공자가 단칼에 친 거예요. 도를 진정으로 학도하는 사람은 도와 멀지 않고 사람과 멀지 않고 사람을 가까이 얻게 된다. 이게 진정한 학도 자세죠. 자. 그러나 학이불사와 사이불학을 통해 추구되는 소박 경험론적, 합리론적 득도와 문도의 영원한 절대지식, 즉 가령 절대적 인도는 무사람과 동떨어진 공허하고 위험한 이데올로기, 사람을 부러뜨리고 망가뜨릴 도를 위한 도다. 이념의 도를 위해 인간의 품성을 제멋대로 기획하고 바꾸려는 이런 독단적 도는 실은 인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인도를 파괴한다. 따라서 부지런한 경험론적 학도를 통해 성실히 근도하려는 군자는 특히 득도와 문도를 바라는 사이불학의 합리론에 불가불 등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보다 좀 덜 신박한 사례로 최근에 비근한 예를 들면 옛날 국민의당 시절에 국민의당에서 총선을 치를 때 민주당과 분리돼서 치르면 필패 공망이라고 양쪽이 다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이제 당내에서 연합하고 하다못해 그 연합공창이라도 해야 된다. 그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대표적인 것은 이제 당시 또 누구냐 머리 하얀 사람 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한테 전화로 여러 번 물었는데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말이 맞냐 이런 이야기 물어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다. 야당의 표가 이제 그때는 야당이었죠. 야당의 표는 분할돼 가지고 결국은 아슬아슬 낙선자들이 전국에서 도처에서 출몰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할 것이다. 생각만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은 경험론적으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거다. 옛날에 따지면 그 통일민주당에서 DJ가 분리되어 나와가지고 평화민주당을 만들고 둘이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선거를 치러서 둘 다 공망한 게 아니라 두 당의 의석을 합쳤더니 여소야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태우 정부는 이제 무너질 상황인데 정치적으로는 아무 법률 하나를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3당 합당이 나중에 이루어지고 결국 결론은 DJ가 야당의 맹주가 돼요. 왜냐면 야당이 3당 합당이 돼서 여당으로 다 들어갔으니까 혼자 남았잖아요. 그 뭐 70몇 석으로 일당 당수가 되는 거예요. DJ의 그 정치 사상 최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걸로. 왜냐면 YS당과 DJ당을 합치니까 더 많았기 때문에 과반을 넘게 되니까 원래 합리적 예상대로 하면 져야 되죠. 그렇지 않았다. 그다음에 나중에 국민회의가 이제 또 다시 합당을 않고 연대도 않고 자민련은 자민련대로 뛰고 국민은 국민회의대로 뛰었을 때도 두 개 합치니까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YS 집권당이 결국은 선거에서 지게 됐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DJ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두 번이나 있었고, 근데 지난번 총선 결과도 알지만 그 국민의당하고 그 더불어민주당 합치니까 어마어마한 의석수를 차지했잖아요. 그게 없었으면 탄핵을 밀어붙이지 못해요. 탄핵은 관철되지 못하지. 그러니까 총선 때 이긴 결과로 박근혜 탄핵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총선에서 이기지 못했으면 탄핵은 말만 나오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총선 민심에서 이미 박근혜 탄핵은 예고되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 아까 김이나 천이 주장하는 게 맞지만 합리주의적인 사고예요.
경험적으로 보면 그건 잘못된 사고고, 경험적으로 보면 일단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걸 봐야 되죠. 두 당이 나눠서 야당이 치열하게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의 관심은 두 당이 어떻게 되는 거지? 치열하게 같은 비슷한 것들이 싸우면 관심이 그리로 집중되게 됩니다. 닭이 3마리가 있는데 2마리는 계속 싸워. 한 마리는 할 일이 없어갖고 여기서 혼자 모이 쪼아 먹고 있어. 그럼 구경꾼이 싸우는 닭을 쳐다보지 그 혼자 놀고 있는 닭을 쳐다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인간의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관심이 더 많아지고 파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야당을 찍지 않았던 그 중립적이거나 무관했던 표들도 참가자로 변하게 되고 야당의 파이가 늘어나는데 그걸 나눠 먹기 때문에 전체 의석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 경험론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합리론은 아예 그 경험적 가능성을 차단하고 배제하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왜 감정 요소를 집어넣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싸우면 이게 흥분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건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 이거죠. 이 비근한 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인도를 파괴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정치 생명이 김이라는 사람은 끊겨버렸어요. 다시 지금 복귀할 수가 없잖아.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었으면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냥 중간에 말아버렸죠. 거의 다시 정치를 재개할 명분이 없어질 정도로 뭐 정치적 자살을 해버린 꼴이 됐는데 어떤 계기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 일로 인해서는 정치 생명이 끊겨버린 거예요. 합리적 사유의 위험성을 알겠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생각한다고. 나는 답을 이번에 야당의 의석수 합계는 완전히 여당을 압도할 거라고 내가 예견을 해줬죠. 그렇게 됐잖아요. 또 하나 경험적 사례가 하나 더 늘었죠. 이제 3번째까지. 다른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정치학을 배워서 수학을 하면 안 된다고. 정치학적 사고를 해야죠. 정치학은 사람들의 감정이 움직이는 걸 빨리빨리 읽어야 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할 때 감정이 어떻게 리스판스가 나올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당이 뛸 때와 한 당이 뛸 때 감정이 어떻게 반응이 일어날지를 상상할 수 없다면 또는 그걸 예감할 수 없다면 그건 경험론자가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만 사고하는 거죠. 네. 소위 이성 또는 이성적 사유는 오류가 많은 것이다. 물론 감각도 오류에 빠진다. 하지만 감각은 이성보다 오류가 덜하다. 또한 한 감각의 오류나 오차, 가령 물속에서 막대기가 구부러져 보이는 굴절 현상은 다른 감각, 막대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거나 물 밖으로 꺼내보거나 또는 물속에서 그대로 두고 손으로 만져 촉각으로 느껴봄으로써 교정될 수 있고 그릇된 경험은 더 많은 경험에 의해 교정된다. 한 감각, 보는 걸로써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는 촉감으로도 교정할 수 있고 또 뭐 다른 것은 어떤 것은 또 보는 것으로서는 맛있어 보이지만은 맛이 없을 수도 있죠. 냄새 맡아보면 맛있는지 없는지 다른 맛있다고 생각하는 시각의 오류를 후각으로 교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조금 띄워 먹으면 맛보면 알 수 있고 감각도 오류가 많지만 다른 감각으로 한 감각의 오류를 교정하기 쉽고 그렇게 합리적인 사고의 결론처럼 막 끝까지 밀어붙여서 무기지 않는다. 자. 그리고 상론했듯이 다문다견의 박학과 실험에 의해 감각적 오류는 축소될 수 있다. 그래서 공자는 사이불학의 위험을 경계하고 박학 신문을 그리도 강조했던 것이다. 감각적 박학 신문의 넓고 세밀한 경험 관찰만이 오류를 줄여주고 개연적 지식을 늘려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학적 추리와 논증은 수학 교수만이 아니라 위대한 수학 대가도 틀리고 이 이성적 오류는 독단화되어 수십 년, 수백 년간 교정되지 않는다. 아니 이성적 오류가 오히려 이성적 진리를 탄압하고 파괴한다. 가령 자연수만을 인정하고 제곱근의 수를 부정한 피타고라스는 제곱근을 발견한 제자를 익사시켜 주겠다. 가령 이제 자연수만을 인정했는데 피타고라스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는 근데 어떻게 되어 있어? 직각삼각형의 경우에 빗변의 제곱은 높이의 제곱 더하기 밑변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근데 이게
1인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요. 높이도 1이고 밑변도 1인 경우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2죠. 2하고 그 빗변의 제곱하고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빗변은 얼마야? 우리가 알기는 루트 2죠. 루트 2는 자연수가 아니죠. 자꾸 제자가 선생님 이거 이상합니다. 이건 그 자연수가 아닌 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시비 거니까 이제 일단 언론 탄압을 했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자꾸 그러니까 이 새끼 갖다 빠뜨려 죽였어요. 진리를 말하는 제자를 이 합리적인 사고는 죽음으로까지 몰아넣을 수 있다. 뭐 여기서 개 중에 으시시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안 그래요. 그런 절대 제자를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게 그냥. 내가 빠질게. 다율이는 특히 걱정하지 마라. 자. 그러므로 공자의 말대로 생해지지 않은 신이 아닌 인간에게는 아래에서 배워 위에 달하는 하악 이상달의 방법, 즉 감각적 경험 대상 아래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이 아래로부터 배워 높은 학덕에 도달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이제 자기의 그런 경험론적 인식 과정 또는 학도 과정을 하악이 상달 아래에서 배워서 높은 데 이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합리주의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위에서 배워서 아래로 내려다본다 이렇게 되겠죠. 자, 조금만 더 봅시다. 노자와 에피쿠로스의 소박 경험론에 대한 비판. 동아시아 유학사에서 하기부스 잠깐 여기까지 그칩시다. 왜냐하면 너무 뒤에가 많은데 오늘 김종옥 박사가 이 책을 아주 멋진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책 출판 기념을 하는 의미에서 오늘 술을 좀 마시려고 그러는데 책 제목은 근대의 경계를 넘은 사람들. 책 제목은 대단히 포괄적이지만은 그 부제는 조선 후기 여성 해방과 어린이 존중 후 근대화 이야기예요. 이제 이미 근대화 되기 이전에 조선의 독자적인 사상으로 여성 해방을 이야기한 많은 이론과 여러 소설들 또 어린이들의 해방, 어린이를 인내천 사상에 따라 하늘로 보는 그런 동학의 사상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특히 이제 방정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어린이날을 서양에서 뭐 유엔이 정하기도 전에 어린이날을 먼저 정해서 5월달에 그걸 하게 됐는가? 그 어떤 나라의 근대화 정도, 선진성 정도는 그 나라의 여성과 어린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거든요. 이미 우리나라는 서양과 다르게 서양보다 더 앞질러서 여성을 한올림으로 알고 또 어린이를 한올림으로 아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다. 그 이전에 J.S. 밀이 여성의 굴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남자 혼자 쓴 게 아니에요. 밀 혼자 쓴 게 아니라 밀과 그 부인하고 같이 썼거든요. 근데 그보다 8년 전에 최재훈은 여성과 어린이의 해방에 관계되는 많은 교설들을 8년 전에 이미 다 교설을 내놨는데 그 최재우가 남성이지 여자가 아니잖아요. 남성으로서는 세계사적으로 최초로 여성, 남성에 대한 평등한 그 해방을 주장한 사람이고 어린이를 어린이로 대우하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원래 어린이는 당시에는 어린이라고 불러지지 않고 아새끼라고 불렀어요. 아새끼. 근데 이제 방정환이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고 어린이의 날을 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5월 어린이날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 방정환이 기념하던 색동의 중심에 어린이날 5월 5일을 정부가 정한 어린이날로 확정을 하게 돼요. 이거 얼마나 빨리 진행됐는지 알겠죠? 유엔이 세계적인 어린이날을 만들기 전이고 뭐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는 그것과 달리
그것과 별개로 이미 앞질러 가고 있었다. 그것에 관련된 복잡한 여러 가지 사정들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이 책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이 책의 출판을 기념하는 그런 술 파티를 하려고 그러니까